소설 신인간혁명 3권 제2장 월지. 사명의 날개는 전진한다. 동양 민중에게 빛을 보내기 위해. 야마모토 신이치가 동남아시아에 상공을 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행기는 홍콩을 출발하자 남중국해를 남하하여 베트남 부근을 통과, 경유지인 싱가포르로 향했다. 이곳에서 급유한 후 인도양을 넘어 현지 시각 저녁 9시 반에는 스리랑카의 콜롬보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신이치는 비행기가 날아오르자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떨어져 앉아있던 동행 간부들에게 다가갔다. 모두 피곤한 탓인지 자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신이치의 모습을 보자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눕혔던 등받이를 황급히 세웠다. 그러자 다른 동맹 멤버들도 일제히 얼굴을 들었다. 쉬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의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가까운 장래에 아시아에도 총지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홍콩 외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등에도 지구를 결성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향으로 모두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신이치의 말에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이나 브라질과 비교하면 아시아 멤버는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방문하는 스리랑카에는 해외부에서 알고 있는 멤버가 불과 2사람밖에 없었다. 신이치는 동행 간부들이 당황해하는 것을 알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먼저 구상을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현실을 열어갈까 생각해가는 겁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응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커다란 구상을 가지고 향상하려는 의욕을 불태우며 싸워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어갈 수 없습니다. 도다 선생님께서 패전 후 불탄 들판에 섰을 때 학회는 괴멸 상태였습니다. 그 현실에 얽매였다면 75만 세대를 달성하려는 발상은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현실주의란 자칫 보수적으로 되어 현상에 추종하여 체념하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현상 추종적인 의식을 타파해야 합니다. 간부가 항상 새로운 발상에 서지 않으면 학회의 발전도 희망도 없습니다. 커다란 지표를 정하고 투쟁해가는 겁니다. 동행한 간부는 자기들이 언제부터인가 혁신의 기계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러자 즉각 신이치가 말했다. 총지부를 결성한다면 총지부장은 모리카와 씨가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부임부장은 역시 겸임으로 기요하라 씨 외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군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미카와 군이 총지부 간사를 맡아줘야겠습니다. 기요하라 가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통역인 미카와 겐지는 예 하고 대답했으나 긴장한 탓인지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도다 선생님은 대객전 건설에는 겐지스의 모래도 쓰자고 말씀하셨으니 인도에서는 겐지스 강의 모래나 자갈도 채취하도록 합시다.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동행한 간부들은 자신들이 쉬고 있을 때도 야마모토 회장이 광선유포에 대한 사색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홍콩을 출발한 지 3시간쯤 지나자 창밖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었다. 얼마 후 어둠 속으로 휘말려들 때쯤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신이치가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낯선 2명의 일본인 청년이 다가왔다. 저 학회의 야마모토 선생님이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사진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청년 중 한 사람은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가고시마현 출신의 남자 부원으로 기술 파견 요원으로서 쿠웨이트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기내였기 때문에 한두 마디를 주고받았을 뿐이지만 신이치는 학회 청년이
점차 해외로 진출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느꼈다. 일행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적도에 가까운 싱가포르는 역시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이마에 땀이 흐른다. 대합실 밖에는 야자수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남쪽 섬에 왔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싱가포르는 전쟁 전 영국의 직할 식민지였으나 전쟁 중에는 일본군이 점령하여 쇼난 섬이라고 불렸던 곳이다. 그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고 현지 사람들에게는 큰 괴로움과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전쟁 후 재차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어 1959년에는 영국 연방 내의 내정자치구의 지위를 받아 당시 인민행동당의 이광요 서기장이 수상으로 취임했다. 신이치는 창가에 서서 싱가포르 미래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며 진지하게 창제했다. 비행기는 40분 정도 대기한 후 스리랑카의 콜롬보를 향해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합실에서 기다린 지 1시간이 지나도 출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엔진 상태가 나쁘다는 것이었다. 얼마 후 다시 기내로 안내되었으나 좀처럼 비행기는 이륙하지 않았다. 비행기 안은 냉방이 되지 않아 한증막처럼 더웠다. 이륙한 것은 기내로 들어간 지 20, 30분이 지나서였다. 결국 예정된 40분의 대기 시간은 1시간 40분이 되고 말았다. 잠시 후 스리랑카의 입국 카드가 기내에서 배부되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소지한 돈부터 시계나 카메라, 테이프 레코더까지 상세히 적어놓도록 되어 있었다. 통역인 미카와 겐지가 능숙하게 모두의 카드를 영문으로 기입했으나 그래도 3시간이 걸렸다. 카드 작성이 겨우 끝났을 때 비행기는 이미 착륙 태세에 들어갔다.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아키즈키 에이스케에게 말했다. 입국 카드 기재 사항이 이 정도로 엄격하니 세관 심사도 꽤 엄할 것 같군요. 아키즈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다가야에 매장할 이 케이스도 열어볼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겠군요. 두 사람은 마음이 무거웠다. 비행기가 스리랑카의 콜롬보 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10시 30분이었다. 콜롬보는 일본의 한여름과 같은 무더위였다.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 일행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케이스를 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너무 긴장한 탓이기도 했다. 모리카와도 아키즈키도 마음속으로 필사적인 창제를 하고 있었다. 세관원 앞에 선 미카와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 있게 영어로 말했다. 우리들은 불교도 그룹입니다. 이분은 니타스 상인이라는 일본 최고의 승려이며 내 옆에 있는 분은 창가학회라는 일본 제1의 불교단체의 회장입니다. 이번 불교 연구와 조사를 위하여 방문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즉시 옆에 있던 야마모토 신이치가 웃는 얼굴로 손을 내밀었다. 담당자도 웃는 얼굴로 신이치의 손을 잡았다. 담당자는 미카와가 갈아입을 옷 등을 넣은 가방만 조사했을 뿐 다른 멤버들의 짐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고 통과시켜 주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공항에는 현지 일본인 대사관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하시모토 고지라는 청년이 마중 나왔다. 하시모토는 1년 전쯤 도쿄에서 입회했다. 그러나 겨우 근행을 하고 있는 정도로 진지하게 학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청년이 분발해 일어나서 환영해준 일이 야마모토 신이치는 기뻤다. 신이치는 스리랑카 방문은 현지의 실정을 시찰하기 위한 것도 있었으나 최대의 목적은 이 나라에서 신심에 힘쓰고 있는 동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는 또 한 사람, 어업회사에 근무하는 일본인 남성 멤버가 있었으나 이때는 다랑어 잡이를 위해 항해 중이었다. 따라서 신이치는 이 하시모토라는 한 청년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일부러 마중 나와주어 고맙네. 그는 하시모토와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일행은 하시모토가 준비한 세 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콜롬보의 호텔로 향했다. 도로에는 가로등이 거의 없었으나 자동차의 라이트를 통해 길 양쪽으로 야자수가 우거져 있는 것이 보였다. 때때로 긴 천으로 된 사롱이라는 민족 의상을 허리에 두르고 맨발로 길 위에 서 있는 남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아마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는 듯했다. 시가에 들어서자 채색된 몇 미터가량의 석존상이 도처에 세워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불교가 상당히 널리 행해지고 있는 듯했다. 스리랑카는 16세기 초부터 포르투갈에 이어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의 지배를 받아왔으나 1948년 영국 연방 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했다. 그러나 주민의 약 7할을 이루는 신할리인들과 2할 남짓한 타밀인들의 대립이 점차 두드러졌다. 신할리어를 쓰며 그 대다수는 불교도였다. 한편 타밀인은 타밀어를 쓰며 종교적으로는 힌두교도가 많았다. 그 외에 이슬람교도인 무어인이나 그리스트교 등도 있었다. 1956년에 총선거에서 영국 연방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호소하여 반다라나이케 정권이 발족했다. 정부가 신할리어를 공용어화한다는 조처를 취하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신할리인과 타밀인들의 대립이 격화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59년 9월에 솔로몬 반다라나이케 수상이 암살당하자 미망인인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 여사가 후계자가 되어 다음해 7월의 총선거에 승리, 세계 최초의 여성 수상이 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숙박할 호텔은 콜롬보 시내 버나가의 한 모퉁이에 위치한 3층 건물의 대중적인 호텔이었다. 처마 밑에는 몇 사람이 자고 있었다. 체크인을 마치자 모두 신이치의 방으로 모였다. 신이치는 긴 의자에 앉아 하시모토 고지에게 물었다. 오늘은 정말 고마웠네. 그런데 하시모토 군은 나이가 어떻게 되지? 27살입니다. 그런가? 그럼 아직 청년부이군. 지금 스리랑카에는 자네 이외의 멤버가 한 사람뿐이지만 여기에도 곧 지구를 만들려고 하네. 그 성구로서 자네가 남자부 대장을 맡아주었으면 하는데 어떤가? 당신은 남자부 지구 중심자를 대장이라고 했다. 대장이요? 저는 그런 어려운 역직은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무엇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니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청년부장인 아키즈키 군에게 배우면 된다. 또 할 수 있는가, 어떤가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청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이다. 자기로서는 무리일지 모른다고 생각해도 그것에 도전해 갈 때 성장이 있으며 자신의 경애를 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시모토는 무척 곤혹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강요할 마음은 없었다. 하시모토의 지금까지 경위로 보면 본인의 단호한 결의가 없는 한 대장으로 임명해도 그에 따른 책임을 완수하고 조직을 건설해 간다는 건 힘든 일이기 때문이었다. 신이치는 말했다. 어쨌든 지금의 자네에게 중요한 것은 광선유포의 사명을 자각하는 것이네. 어느 나라에 있어도 어떤 곳에 간다고 해도 자기와 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자신이 있는 장소를 적광토로 만들어가겠다는 일념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 자네 인생을 장엄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구축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시모토의 인생에서 이것이 처음 받는 본격적인 신심 지도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결심한 듯 얼굴을 들고 대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시모토는 이때 받은 신이치의 지도를 잊지 않았다.
1년 8개월 후 그는 대사의 전근과 함께 노르웨이로 이주하게 되지만 거기에서도 현지 중심자로서 광선 유포의 길을 열어갔다. 새벽 1시가 넘어 신이치는 침대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은 냉방 장치가 없어 더운 데다 침대도 꽤 딱딱했다. 그러는 동안 몸이 이상하게 간지러웠다. 무슨 벌레가 있는 것 같았다. 가까스로 잠이 들었는가 했더니 새벽녘이 가까워지자 쏴하는 물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물을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있는 듯 했다. 게다가 조금 지나자 이번에는 커다란 예배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니 호텔 뒤쪽에 이슬람교의 회교 사원이 있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통역인 미카와 겐지는 항공회사 사무실을 찾았다. 인도행 항공편을 변경하기 위해서였다. 당초 일행이 신청한 것은 1월 31일 아침에 콜롬보를 출발하여 당일 밤 인도의 델리에 도착하는 항공편이었다. 그러나 1월에 항공 운행 계획이 개정되어 일본을 출발하기 직전에 항공편이 바뀌고 말았다. 그 항공편으로 간다면 31일 오후에 콜롬보를 출발하여 인도의 마드라스에서 5시간을 기다린 후 다시 나그푸르에서 갈아타고 2월 1일 새벽녘이 되어서야 델리에 도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피로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이치는 니타스 법주의 건강이 걱정되어 서둘러 항공편을 변경하도록 동행한 간부에게 부탁했다. 그들은 여행사에서 그 취지를 말하고 항공편의 변경을 의뢰했으나 새로운 항공편은 정해지지 않았고 결국 현지에서 항공회사와 교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미카와는 영어로 그날 중 델리에 도착할 수 있는 항공편 변경을 신청했으나 빈자리가 없었다.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미카와가 호텔로 돌아오자 곧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야마모토 회장을 비롯한 일행은 눈 언저리가 부은 얼굴로 식당에 들어섰다. 숙면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보자 미카와는 항공편에 대한 말을 꺼내는 것이 괴로웠지만 결심하고 신이치에게 보고했다. 빈자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옛날 중국 승려들은 불법을 구하여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말이나 도보로 인도까지 여행했다. 그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즐거운 추억이 될 걸세. 신이치는 유쾌한 듯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미카와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다. 창백했던 미카와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후 신이치는 호텔을 바꾸기로 했다. 이것 또한 니타스 법주의 건강을 배려해서였다. 일행이 옮겨간 호텔은 항구를 바라보는 하얀 벽의 5층 건물이었다. 이날은 차로 캔디를 시찰하러 나갔다. 캔디는 콜롬보에서 동북동 쪽으로 100km 떨어진 구릉지대로 15세기 후반부터는 신할리 왕조의 마지막 수도로서 번창했던 땅이다. 교회로 나가는 길가에는 책과 노트를 겨드랑이에 끼고 지나가는 소년, 소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정부가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차창 밖으로 농촌 풍경이 펼쳐지고 조금 지나자 나무들이 무성한 구릉지대에 들어섰다. 때때로 큰 나무를 운반하는 코끼리와 날개를 펼치면 몇십 센티미터나 되는 박쥐떼가 나타났다. 캔디는 녹음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였다. 나지막한 언덕 위에 올라서자 눈 아래에 캔디호의 푸른 수면이 펼쳐지고 벽돌색 집들의 지붕이 눈부신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일행은 호숫가에 있는 호텔에서 점심을 한 후 석존에 치아를 안치하고 있다는 불치사를 견학했다. 돌로 지은 절 내부는 좀 어두컴컴했다.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고뇌의 깊이가 느껴졌다. 스리랑카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기원전 3세기였다. 전승에 의하면 인도의 아소카 대왕이 평화사절로
자신의 아들인 마힌다를 스리랑카에 파견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더욱이 딸인 상가미타도 석존이 성도한 장소에서 자란 보리수 가지를 가지고 스리랑카로 건너갔다. 이 가지는 시날리 왕조 최초의 수도인 아누라다푸라의 식수가 되어 지금까지도 당당하게 잎이 우거져 있다. 마힌다에게 불교의 자비에 대한 설교를 들은 데바남피아 디사 왕은 불교에 귀의했다. 이후 불교는 순식간에 유포되었고 그 영향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진보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12세기 후반 파라구라마 바후 1세가 파라구라마 사무드라고 불리는 거대한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 주위 수백 평방마일에 걸쳐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일 등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로 스리랑카는 불교로 정신 토양을 일구어왔다. 그것은 전후 일본에 대한 대응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일본은 전쟁 중 스리랑카의 콜롬보와 트링코말리를 폭격했으나 스리랑카는 1951년에 열린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던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을 때 스리랑카의 대표가 발표한 성명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을 잊을 수 없었다. 성명은 이러했다. 우리나라는 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것을 요구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위대한 스승의 말씀을 무수한 아시아 민중의 생명의 더 높은 품격을 갖추게 한 가르침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끝내 원한은 그치지 않는다. 원한을 버려야만 그친다는 가르침입니다. 위대한 스승이란 석존이며 그 말은 법구경의 그롤이다. 신이치는 그때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스리랑카의 결단에 깊은 은의를 느끼며 경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불교의 인간주의 정신이 지금도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불치사를 뒤로하며 생각에 잠겼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융합과 평화의 철학이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창조력을 부여해가는 원천이다. 그 위대한 불법의 빛이 다시 스리랑카 민중들의 생명을 비추어 간다면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신세계의 행복과 평화의 화원이 열릴 것이다. 일행은 그 후 식물원으로서는 동양 최대의 넓이라는 펠라데니아 식물원을 방문했다. 대왕 야자나무의 높은 가로수를 비롯해 열대지방 특유의 진귀한 수목이 눈길을 끌었다. 그 종류는 약 4,000종에 이른다고 한다. 일행이 담소를 나누며 걷고 있을 때 두 아이를 데리고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다가왔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합장하고 안녕하세요 하며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신이치도 같은 몸짓으로 답하고 악수했다. 그리고 가까운 매점에서 파는 주스를 가족에게 권하며 통역을 통해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일행이 일본에서 온 불법을 신봉하는 그룹이라는 말을 듣자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6세, 7세와 10세 정도의 남자아이들이었다. 신이치는 아이들에게 말을 건넸다. 어른이 되면 일본에 오세요. 그들은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맑은 눈동자에서 미래의 희망을 느꼈다. 다음 날 31일은 드디어 인도로 향하는 날이다. 이날 아침 대학의 요직에 있는 불교 연구자와 승려가 호텔로 찾아왔다. 어업 회사에서 근무하는 학회원의 소개였다. 이들은 세키 이사오, 모리카와 가즈마사,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응대했으나 도중에 야마모토 신이치도 회견에 참석했다. 신이치는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라면 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를 다해 이야기했다. 통역을 통해서 들은 그들의 주장은 아시아는 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이치는 불교를 중심으로 단결한다고 해도 불교는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그 정수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연구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종교라는 틀로 인간을 올가매어 단결을 꾀하려는 것이 아닌 불법을 근저로 한 자비와 조화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워 익혀가는 것이 간요 아닐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아시아의 단결로 이어진다고 호소해 갔다. 그러나 통역이 불명확한지 아무래도 시치의 진위가 바르게 전해지지 않은 듯했다. 이야기가 활기차게 전개되었으나 상대가 어디까지 동의하고 어디에서 의견이 엇갈리는지 잘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대단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며 기뻐하며 돌아갔다. 신이치는 통역인 미카와 겐지에게 말했다. 통역이란 전체 취지를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한마디 한마디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화라는 것은 말의 뉘앙스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네는 알고 있어도 듣는 쪽이 판단할 수 없으면 안 된다. 또 부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우리들 사이에서 쓰일 때는 개념이 다르다. 더욱이 상대가 처음 듣는 말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단지 말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확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철학적인 이야기나 불법을 중심으로 한 깊은 대화는 할 수 없다. 세계의 광선 유포라 해도 대화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통역이 중요하다. 통역이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네. 아무리 좋은 명곡 레코드가 있어도 기계가 고장났다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와 같은 것이다. 시이치는 본격적인 통역의 육성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오전 11시에 일행은 호텔을 나섰다. 비행기 출발 시각이 오후 3시이므로 그 사이에 해변 휴양지로 알려진 마운트 라비니아를 찾아가기로 했다. 호텔에서 차로 30분 정도 달리자 마운트 라비니아에 도착했다. 일행은 인도양에 튀어나온 곳 위에 서 있는 호텔 테라스에서 식사를 했다. 바다는 끝없이 푸르고 모래사장에는 야자수 잎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다. 신이치는 식사를 하며 니타스 법조에게 불교 연구가와 승려가 호텔로 찾아와 불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 것을 전했다. 그렇습니까? 야마모토 선생은 항상 대화를 소중히 하고 계시는군요. 어제도 식물원에서 어느 가족과 열심히 이야기하셨지요. 네, 그 이야기가 연이되어 장래에 신심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과 만남을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만나 함께 대화해 간다면 민족, 문화, 습관의 차이를 넘어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인간과 인간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어떻게 인류를 연결할까, 평화를 실현해 갈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타스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훌륭한 일입니다. 야마모토 선생이 그렇게까지 광선유포와 평화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나는 여태까지 동양 광포나 일연부재의 광선유포라는 것을 입으로는 말해왔으나 구체적으로는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 선생은 실제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선생이 계시면 세계 광선유포도 정말 가능하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신이치가 말했다. 세계 광선유포는 도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신 유언이며 대성인의 유명입니다. 어떤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대성인이 인류 구제를 위해 정법을 수립하신 지 700년, 드디어 그 때가 도래했습니다. 만약 이 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광선유포의 기회는 닫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필사적입니다. 진지합니다. 실패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이치의 얼굴을 니타스는 가만히 응시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드럽게 볼을 어루만졌다. 곧 아래로 보이는 바위에는 파도가 부서져 은빛 물보라가 춤추고 있었다. 시이치는 조용히 말했다.
대성인의 예언도 그것을 완수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관념이 되고 맙니다. 광선유포는 단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예언의 시련은 후세 사람들의 결의와 대확신, 그리고 필사의 행동이 근본입니다. 예언에 대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자각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투쟁은 없어지고 맙니다.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투쟁하는 사람에게 그 예언은 최대의 확신이 되고 용기가 되며 힘이 됩니다. 야마모토 선생 말씀대로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결국 광선유포는 야마모토 선생에게 부탁드릴 수밖에 없군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앞으로도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다. 니타스는 그로부터 7개월 후인 1961년 8월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의 강연집이 발간되었을 때 서문에 이렇게 썼다. 선생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멀리는 본불 니치렌 대성이님의 불법을, 가까이는 선대 도다 조세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몸으로 깨우치고 실천하시는 분이다. 불법은 단순히 이론 연구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은 신으로 체험하고 몸으로써 절복 홍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절복 홍경의 스승을 만나는 것은 어느 시대이든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지금 대성인의 제자 단나 중에서 한 사람, 야마모토 신이치라는 절복 홍경의 스승을 얻은 일은 우리들로서는 무상의 행복이라 하겠다. 그 까닭은 이 스승 없이 이 세계의 묘법을 광선유포해 나갈 사람이 다른 곳에는 없기 때문이다. 신이치와 함께 광포와 평화를 향한 여행을 하며 그의 마음속을 알게 된 니타스 법주의 있는 그대로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일행은 곧 콜롬보 공항으로 향했다. 동행해 주었던 하시모토 고지의 배웅을 받으며 비행기에 오른 신이치는 마음으로 창제를 올리며 이륙 시간을 기다렸다. 콜롬보를 이륙한 비행기는 인도행에 떠있는 녹색의 스리랑카 섬을 뒤로하고 해협을 넘어 인도 상공으로 북상했다. 창밖에는 불그스름한 평원이 이어져 있었다. 비행기는 오후 5시에 마드라스의 공항에 도착했다. 드디어 인도다. 모리카와 가즈마사 일행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3대 비법초 등을 넣은 스테인레스 케이스를 개봉하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마지막 관문이 이 마드라스의 세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의 통관이 엄하다는 것은 일본에서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전에 하네다 세관과 주일 인도 대사관과 교섭하여 케이스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부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걱정을 떨칠 수는 없었다. 세관으로 향하는 모리카와도 아키즈키 에이스케도 미카와 겐지도 모두 마음속으로 열심히 창제했다. 일행은 세관 담당자 앞에 섰다. 미카와는 영어로 자기들은 불교도 그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계 평화와 민중의 행복을 바라는 엄숙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인도에 왔다고 역설했다. 담당자는 큰 소리로 말하는 미카와의 설명을 어이가 없다는 듯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던지 소지한 돈을 신고하게 한 후 담당자는 보석이나 카메라 등의 유물을 묻더니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오케이. 발부받은 문서를 제시할 필요도 없이 무사히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야, 다행이다. 정말 잘 됐어. 수호를 받았군요. 모리카와와 아키즈키는 손을 마주잡고 기뻐했다. 이 마드라스에서 나그푸르를 경유하여 델리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로 갈아타게 된다. 그러나 비행기는 밤 10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5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했다. 일행은 마드라스 시내의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공항에서 버스로 시내에 있는 항공회사 사무소 앞까지 간 다음 거기서 세 대의 택시에 나눠 타고 호텔로 향했다.
마드라스는 스리랑카에 비해 다니는 사람도 많았으며 북적거리는 곳이었다. 빈부의 차가 심하여 근대식 빌딩 바로 옆에 흙으로 만든 집이 있기도 했다.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가운데 가끔 소가 천천히 걸어갔다.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유머러스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마드라스의 혼잡함을 바라보며 약 4억이라는 방대한 인구를 안고 인도를 이끌어가는 네루 수상의 고투를 생각했다. 네루가 근대화, 공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도입했던 것도 인도의 빈곤 극복이 가장 큰 과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일행이 호텔에 도착하여 레스토랑으로 가자 오후 7시 반이 되어야 영업을 한다고 했다. 그 사이에 쇼핑을 하자고 하여 호텔 매장으로 갔다. 그러나 담당자가 진열장 열쇠를 가진 채 어딘가 나갔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기어와라 가스가 기가 막힌 듯이 말했다. 신이치는 웃으면서 그녀를 달랬다. 기어와라 씨, 국민성, 민족성의 차이지요. 일본인 시각으로 사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 사람들이 본다면 일본 사람은 왠지 조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일행은 잠시 주변을 산책했다. 신이치는 그런 속에서도 이곳에 지용의 벗이 출현할 것을 기원하며 작은 소리로 제목을 계속 불렀다. 일행은 식사를 마치고 오후 9시경에 공항에 돌아왔다. 비행기는 정각 10시에 마드라스를 출발하여 새벽 1시 반에 인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 나그푸르의 공항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45분 동안 대기했다. 일행은 대합실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예정 시각이 지나도 비행기는 좀처럼 이륙할 기색이 없었다. 미카와 겐지가 몇 번이나 사무소에 가서 왜 출발이 늦어지고 있는지를 물었지만 그때마다 곧 출발하겠지요라는 석연치 않은 대답뿐이었다. 얼마 안 있어 모두 대합실 벤치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으나 신이치는 자지 않고 마음속으로 창제했다. 결국 비행기가 출발한 것은 2시간 반이 지난 새벽 4시였다. 그리고 오전 7시 일행은 가랑비로 뿌옇게 보이는 델리의 비행장에 내려섰다. 공항에서 짐을 기다리고 있을 때 담당자가 말했다. 어제 저녁부터 델리의 기상 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다른 비행기 편은 다른 공항에 도착해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한 것은 이 비행기뿐입니다. 피로는 격심했지만 이 편이 아니었다면 일정에 큰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다. 신이치는 제천이 수호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델리의 아침은 쌀쌀했다. 행인 중에는 목도리를 한 사람도 있었다. 신이치는 야간 비행과 기온 변화로 니타스 법주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호텔에 도착하자 모리카와 가즈마사 일행은 일본 대사관으로 찾아갔다. 부다가야에 동양 광포의 비석을 매장하려면 어디서 허가를 받으면 좋은지 상담하기 위해서였다. 거기에서 대사관 직원과 함께 인도 정부 청사를 방문했다. 그러자 가야에 관리위원회가 있으니 그곳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사관 직원은 위원장이 가야 일대의 유력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결론은 또 뒤로 미루어지고 말았다. 일행은 이날 오후부터 델리를 시찰했다. 먼저 국회의사당을 견학한 후 뉴델리를 벗어나 교외에 있는 쿠투브 탑으로 향했다. 이 탑은 13세기에 델리를 수도로 하여 인도 최초의 이슬람 왕조를 세웠던 쿠투브 우딘 아이바크가 델리 정복을 기념하여 건축한 것이다. 아이바크를 비롯한 몇 명의 왕이 노예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왕조를 노예 왕조라고도 한다. 탑은 젓갈색을 띤 5층으로 높이가 73m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안내인의 이야기로는 이 건물도 일찍이 이곳 조형되어 있던 이슬람 사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일행은 그 설명을 듣고 지난날의 장대한 규모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기에서 다시 뉴델리를 거쳐 올드델리에 들어가
남아시아에서 으뜸가는 위용을 자랑한다는 자마 마스지드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 뉴델리의 시내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도로도 넓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올드 델리의 거리에 들어서자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민중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혼잡함 속에서 현란하게 솟아오른 흰 대리석의 둥근 지붕이 자마 마스지드였다. 이것은 17세기에 무굴 왕조의 제5대 황제인 샤자한이 조용한 것이다. 자마 마스지드란 본래 대회교 사원의 총칭으로 북인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이지만 델리에서 자마 마스지드라고 하면 샤자한이 세운 이 사원을 말한다. 건물의 호화로움에 비해서 방문하는 예배자들의 가난한 옷차림이 시니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일행은 자마 마스지드를 둘러본 후 바로 근처에 있는 레드포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델리 성을 견학했다. 벽이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여 레드포트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곳도 무굴 왕조의 제5대 황제 샤자한이 지었다. 델리 성을 나오는데 성문 근처에서 몇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다. 세키 이사오가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말했다. 성은 훌륭해도 민중의 빈곤이 눈에 띕니다. 여기는 아직 종전 직후의 일본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것을 듣고 신이치는 말했다. 확실히 인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지 모른다. 또 다민족과 다언어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일본이 본받을 만한 점은 많다. 예를 들면 지금의 일본에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가? 네루 수상과 같은 철인 정치가가 있는가? 유감스럽지만 한 사람도 없지 않은가? 도다 선생님도 네루 수상과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나 또한 그를 새로운 인도를 만들어낸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네. 이 나라에는 이러한 인물을 배출하는 정신의 풍요로움이 있다. 일본인은 경제력만 추구하여 그 척도로 다른 나라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훌륭함을 겸허하게 인식해가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시니치는 고도 경제 성장 시대에 들어간 일본이 또다시 아시아의 제국을 멸시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렇다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인도 국경까지 침략의 군화를 옮기고 말았던 혐오스러운 시대의 전철을 밟게 되기 때문이다. 델리성에서 차로 조금 가자 벽돌문이 보였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미카와 겐지가 말했다. 선생님, 여기가 마하트마 간디가 사망했을 때 다비를 한 라지가트입니다. 지금은 기념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일행은 차에서 내렸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그 건너편은 야무나 강으로 이어졌다. 잠시 걸어가자 벽돌로 칸막이가 된 한 모퉁이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중앙에는 사각형의 비가 세워져 있고 몇 명의 시민이 꽃을 바치고 있었다. 간디를 기리는 기념비이다. 일행은 조용히 기념비 앞에 서서 엄숙하게 제목 삼창했다. 간디의 기념비 앞에 선 야마모토 신이치는 깊은 감개에 휩싸였다.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오랜 세월의 영국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마침내 독립을 달성했다. 그날은 19세의 야마모토 신이치와 도다 조세이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던 그 다음 날이었고 그에게도 잊을 수 없는 때였다. 이 인도 독립의 위대한 아버지가 바로 마하트마 간디다. 그는 언젠가 나의 인생은 세계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로 그의 인생, 그의 행동 자체가 인도 그리고 세계의 커다란 빛을 제시했던 것이다. 50년 이상에 걸친 간디의 끊임없는 싸움은 인도에서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의 땅에서 시작되었다. 1893년 23세 때 그는 인도 상인의 고문으로서 남아프리카로 향한다. 거기서 체험한 것이
인종차별의 두터운 벽이었다. 1등 칸에 탔던 간디는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차에서 겨울 하늘 아래로 쫓겨났다. 그는 분노에 떨었다. 이것이 생애에 걸친 인권 투쟁의 계기가 된 유명한 마츠리버 그 사건이다. 또한 남아프리카에서의 일을 마치고 막 귀국하려고 했을 때 인도인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법안은 우리들 인도인에 관해 못을 박는 첫 작업이다. 사태의 본질을 간파한 그는 1개월 정도 귀국을 미루고 불합리한 인권 침해에 맞서 투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투쟁은 실로 20년 이상이나 걸렸던 것이다. 이 투쟁에서 간디가 조직했던 것이 비폭력 민중저항운동이었다. 1915년 남아프리카에서의 긴 투쟁에 승리하고 귀국한 간디를 동포들은 영웅으로 맞이했다. 그는 45세였다.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의 독립운동은 그 기세가 더해가고 있었으나 전국적, 전민중적인 규모라고는 할 수 없었다. 많은 민중은 무지와 빈곤에 허덕였고 긍지도 자신감도 잃어가고 있었다. 그 전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많은 인도 사람들은 정부에 협력했다. 그들은 그 대가로 자치의 획득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영국 정부는 인도판 치안유지법, 롤라트법을 제정, 전시하와 변함없는 압정을 가했다. 간디는 그 어둠이 깊은 대지에 희망을 비추는 한 줄기의 광명과 같이 등장했던 것이다. 한 사람에게 가능한 것은 만인에게 가능하다라는 무너지지 않는 신념을 갖고 간디는 자기 한 사람으로부터 만인에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 인도 사람들에게로 인권투쟁의 불꽃을 넓혀갔다. 예를 들면 국산품 애용운동의 일환으로서 차르카를 사용해 자기들의 손으로 실을 뽑고 의복 만들기를 장려한 것을 들 수 있다. 그것이 영국의 지배에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독립해가는 커다란 힘이 되기 때문이다. 또 1930년 3월에 결행한 소금의 행진이다. 그날 간디는 도량에서 약 80명의 제자를 데리고 인도의 서해안으로 향했다. 24일간에 걸쳐 400km를 끝까지 걸었을 때 수천 명에 이르는 비폭력의 투사들이 대행진에 동참했다고 한다. 그리고 해변에서 엄숙하게 천연소금을 채취했다. 영국은 당시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전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소금의 행진은 그 횡포를 향해 몸으로 맞선 외침이었다. 그러한 것은 식민지 지배의 그릇됨을 만인에게 가르치고 민중의 마음에 완전 독립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게 했다. 악에 굴복하지 말라. 악에 협력하지 말라. 독립운동의 선두에는 항상 간디의 여윈 몸이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투옥되었다. 옥중 생활은 남아프리카 시절을 포함해 약 6년 5개월에 이른다. 그러나 정의로 무장하고 히말라야처럼 우뚝 솟은 간디 앞에 서면 박해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동요했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간디의 뒤를 이었다. 무수한 협박이, 곤봉이, 총포가, 감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나가 가슴을 펴고 박해에 몸을 던졌다. 몇천, 몇만의 민중이 자진해서 투옥되었다. 간디에게 비폭력은 단순한 수단이나 전술이 아니었다. 인간의 진리 그 자체이며 전 인생을 일관하는 신념이었다. 따라서 그는 그것을 사티아 그라하, 진리를 굳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단언했다. 비폭력은 겁쟁이를 속이는 방패막이가 아니라 용자의 최고의 미덕이다. 간디는 민중의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인도의 독립도 민중 자신의 정신의 독립 없이는 진실한 독립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중의 마음에 찌들어 있는 공포를 쫓아냈다. 민중이 의연하게 얼굴을 들고 가슴을 활짝 폈을 때 민중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권력자는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네루는 민중의 마음에서 공포를 쫓아낸 것을 간디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공포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 그 두려움이란 자기 마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 옛날 석조는 이렇게 설했다. 지금 간디도 또한 민중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 외침에 민중은 일어섰다. 여기에 인도 독립의 진정한 새벽이 도래했다고 말해도 좋다. 정치라는 현실을 응시하고 인권투쟁의 깃발을 내건 간디는 자주 정치에 미혹된 성자라는 야유를 받기도 했다. 또 성직자들로부터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명상생활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충고도 받았다. 그러나 간디는 현실의 한복판을 걸으며 민중에게 헌신해 갔다. 그리고 가장 차별받았던 불가촉 천민의 사람들을 하리잔, 신의 아들이라 부르며 그 자유와 평등을 위해 진력했다. 거기에는 넘치는 인간애가 있었다. 휴머니즘이 빛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간디의 원동력이 되었는가? 그는 대답했다. 순수하게 종교적인 것입니다. 무릇 인간은 종교성을 배제한다면 타인에게 철저히 봉사해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의 말은 종교는 인간의 정신을 배양하고 인간의 삶의 전반에 도덕적 기반을 부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성이 결여된 정치는 간디가 종교를 떠난 정치는 아주 더러운 것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권력과 돈의 파워 게임이 되고 말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봉사하는 것이 나의 종교입니다 라고도 말했다. 그것은 계급과 민족을 초월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그 간디가 인도의 토착 힌두 사상에 뿌리를 두면서도 모든 인간에게서 불성을 발견한 불교의 법화경에 근접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간디와 교류가 깊었던 동양학자 라그비라 박사의 아들인 인도 문화 국제 아카데미의 로케슈 찬드라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1930년대 중반에 마하트마 간디는 그의 도량의 기원에 남묘호랭개교의 제목을 넣었습니다. 간디는 남묘호랭개교가 인간에 내재한 우주대의 힘에 대한 구국의 표현이고 우주 최고의 음료를 연주하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각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디는 조국의 독립을 실현하는 것과 함께 인도라는 하나의 줄기에서 뻗어난 가지격인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융화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독립 전야의 인도는 분리하여 통치하려는 영국의 정책과 정치적 이해에 영향을 받아 종교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는 폭풍이 휘몰아쳤다. 간디의 하나의 인도라는 이상은 무참하게 찢겨지고 그 결과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이 되어간다. 그렇게도 염원한 독립의 날. 그 경사스러운 식전에 간디의 모습은 없었다. 그는 종교 대립의 불씨가 남아있는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민중의 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독립 당초부터 초대 인도 수상으로 취임한 사람은 간디보다 20세 연하인 자와할랄 네루였다. 네루는 종종 간디와 의견을 달리했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지이고 사제였다. 또 그는 간디보다 더 많은 총 9년간의 옥중 생활을 보냈다. 그는 신생 인도의 운명을 쥐고 있는 지도자로서 내정과 외교에 헌신해 갔다. 예를 들면 훗날 그가 동서냉전의 틈새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비동맹 외교와 평화 5원칙 등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게 된다. 염원해온 독립으로부터 5개월 반이 지난 1948년 1월 30일의 일이었다. 오후 5시가 지났다. 78세의 간디는 평상시와 변함없이 저녁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 속으로, 민중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직후 간디는 세 발의 흉탄에 쓰러졌다. 그의 흰옷은 피로 물들었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없애고 싶다며 온몸을 바쳐 쉬지 않고 일해온 마하트마는 이렇게 영원히 잠들었다. 범인은 이슬람교도에 대한 보복을 외치는 광신적인 힌두교도 청년이었다. 증오에 광분된 편협한 마음은 간디의 크나큰 마음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라지가트에 서서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간디는 나의 종교에는 지리적인 경계선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그러한 자애는 인도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보배가 되었다. 도다 선생님도 지구상에서 비참이란 두 글자를 없애고 싶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위해 싸우셨다. 선생님의 자애에도 국경은 없다. 나는 그 점에서 두 사람에게 공통된 숭고한 정신을 느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고 이상을 실현해 가는가이다. 간디가 행한 민중운동은 그때까지 누구도 한 적이 없는 투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리 없다.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당연한 비판일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는 엄연히 단언했다. 역사상 아직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간 존엄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다라고. 단호한 대확신이다. 어디까지나 인간을, 민중을 끝까지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간디는 이 신념대로 인도를 독립으로 이끌어 민중 승리의 깃발을 드높이 내걸었다. 광선유포의 원정도 미중유의 민중 개가의 투쟁이다. 실로 비폭력으로 숙명의 쇠사슬 에서 민중을 해방시키는 싸움이며 혼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었다.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광선유포의 길을 가는 것은 간디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행한 간부들은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다. 이때 이들이 신이치의 진위를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이때 일개 인간으로서 간디의 혼의 불꽃을 영원히 꺼트려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 깊이 맹세했다.